10월 달에 한 가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이거 터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웃게 될 겁니다. 요 변수만 터지지 않는 이상 10월 달은 저는 좋게 봅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1만 8천 명 예상치 하회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이 좋게 나왔습니다. 21만 8천 명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천천히 둔화하고 있는 중이다. 걱정하지 말자. 경기 침체 아니다. 라는 말씀. 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3%. 놀랍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3%입니다. 1분기가 1.6 나왔죠? 근데 다음 분기가 3%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의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고 있나요? 2달 전에 8월 5일 날 글로벌 증시 폭락 나왔고 막 사이드카까지 발동했을 때 주식들 다 빠지고 시즌 종료 외치면서 다 도망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 아닙니다. 요거 가짜입니다. 실업률 높이 올라간 거 경기 침체를 보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침체 지금 아니죠. 결과가 보여주고 있잖아. 미국 2분기 성장률 3%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 중후반만 나와도 미국의 이런 시가총액이나 GDP 규모로 봤을 때 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2배 가까이 3%가 나왔다는 거는 초성장.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를 운운한다 지금? 얘기한다? 말이 안 되겠죠. 자, 코인 이슈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3분기, 4분기 GDP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3분기 살짝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4분기 GDP 저는 좋게 봅니다. 왜? 3분기 소비 시즌이죠. 여름 여행 드라이빙 시즌이죠. 4분기 연말 소비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중국 광군제, 인도 디왈리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도 역사적으로 미국의 4분기는 GDP가 잘 나왔어요. 소비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분기, 4분기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의 8월달 신규주택 판매 지수 4.7% 감소. 가격 7개월째 내림세. 신규주택 판매 지수는 살짝 감소를 했는데 이건 앞으로 살짝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지면서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쭉 떨어지죠. 최근에 금리가 떨어짐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주택 시장도 살짝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MBA라고 지금 모기지 은행 협회에서 발표된 지표가 있어요. 거기서 모기지 신규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한 1%밖에 아직 증가를 안 했습니다. 아직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무적인 건 뭐냐면 재융자 건수가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짝 움직이고 있구나. 반등하는 움직임을 살짝 보여주고 있구나.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일 자민당 총재 결과에도 엔화도 출렁 146엔에서 142엔으로. 자,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본 총리의 비둘기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당선이 됐다. 새로운 일본의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이분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우리가 제일 걱정이었던 게 일본의 어떤 총리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가장 걱정이었죠.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장 유력한 게 12월인데 그마저도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때 미국의 성장이 잘 나온다, GDP가 잘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본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려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일본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미국도 금리를 내려. 그럼 금리만 봤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가 받쳐주면? 4분기에 미국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비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GDP 소비가 잘 나오면 금리 격차가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엔화로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회수하지 않는다. 일본으로. 그대로 몰려있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이분이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이나 좀 협력하는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그 정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의사를 반하는 미국에 적대적으로 하는 이런 스탠스는 안 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과 샤바샤바 뒤에서 얘기 잘 해가지고 공조를 해서 하는 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총리 긍정적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큰 변수는 어떻게 보면 좀 잘 넘어갔다. 라는 말씀. 자, 제발 돈 좀 써달라. 중국 상하이 950억 소비 쿠폰 살포.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 글로벌 증시 한번 상황을 좀 보면은 어제 새벽에 그 중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어요. 아마도 2014년도인가 2008년도 이후에 가장 큰 증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증시가.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죠. 중국 돈 풀기 시작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떨 거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어떨 거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중국이 돈 풀기를 살포하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증시며 글로벌 증시 M2까지도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좋다. 단기적으로 몇 개월 동안은. 그러나 이 돈 푼 거 약발이 줄어들고 사그라들면 그때부터는 중국은 다시 내리막길을 걸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10월 초까지는 좋을 겁니다. 중국에 이제 최대 그 행사가 있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경절이 있습니다. 국경절 전으로 돈을 지금 풀어 제껴서 연휴 때 미친 듯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돈을 지금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졸업을 했는데도 2년 동안 직장을 못 구했어. 그런 대학 그 졸업생들한테 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곤층들, 고아들, 소외계층들한테 생계보조금도 지급을 해주고 그냥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찝어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 단기적으로 효과 좋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괜찮을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찝어주니까. 근데 그 국민들이 바로 소비를 한다 안 한다? 100명한테 찝어줬다, 돈을 줬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많아도 50에서 70명. 왜? 지금 본인들의 자산의 가치가 반토막 났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소비가 어떻게 된다? 이연된다. 지연된다. 나중으로 미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때려 넣어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직접적으로? 요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중국 부양책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라. 그리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뭐 테슬라라던가 아니면 뭐 애플이라던가 중국의 매출 영향력이라는 뭐 지분율이 좀 높은 요런 기업들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부양책이 쭉 벌어져. 그럼 뭐가 오를까? 어떤 섹터? 소재 업종 섹터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광물, 철강,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원자재를 취급하는 이런 기업들까지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자금이 유입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우리 코인 시장에도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자, 한 가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리고 금리를 내렸어. 위안화 가치를 내렸다는 거죠. 그럼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됩니다. 어라? 근데 지금 위안화 차트 환율 보시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있을까? 자, 지금 월가에서 금융기관들 레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전과는 좀 달라요. 코로나 리오프닝 때와 좀 다릅니다.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자, 그런 보고서들을 보고 월가의 기관들은 어떻게 할까? 중국에 베팅을 하는 기관들이 있겠죠. 알리바바부터 시작해서 중국계 기업들이 막 10%, 20% 연일 상승을 해. 그러면 돈다발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에 투자를 해야겠죠. 중국 주식 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 갖고 달러 바꿔서 위안화 바꿔가지고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겠죠. 그러면 위안화는 강세로 가면서 달러는 약세로 가져가는 거죠. 중국에 투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음에도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거는 중국 증시 부양감에 기대감에 미국이 됐던 전 세계 글로벌 기관들이 중국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중국에 대한 비중을 살짝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안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위안화가 강세로 가져가야겠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안화까지 강세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 스위스 기준금리 1.0%로 올해 세 번째 인하다. 추가 완화 시사. 자, 이렇게 보시면은 스위스 기준금리를 낮췄죠. 연준이 금리를 낮춤으로써 어떠한 좀 시장의 효과가 나오냐면은 글로벌 신흥국가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폭들이 좀 더 높아지죠.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였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뭐 멕시코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M2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M2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자산은 비트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롱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월마트, 코스트코 금리 인하의 탄력이다. 자, 금리를 쭉 내려줬더니 어떻게 돼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에서 소매나 이런 지금 소비재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 유인책 등 뭐 이런 것들 효과가 얻는다. 그래서 월마트 코스트코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번에 담았던 게 뭐였죠? 화장품주. 한국의 그 올리브영 그거 담았죠. 소비재. 그런 식으로 워렌 버핏이 먼저 담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소비재들이 살짝 조금씩 반응을 하고 있구나. 자, AI로의 전환. 월말 비트코인 채굴 관련 종목 상승 기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관련된 미국 기업들도 저는 좋다고 봐요.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있고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주도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다 그래서 무조건 비트코인만 투자한다, 알트만 투자한다,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작년에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꼭 비트코인 투자자라 그래서 코인베이스 투자 안 할 필요 없다. 해도 좋다. 왜? 비트코인 수익률보다 코인베이스 수익률이 더 높아. 그만큼 미국 주식이 좋으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채굴주들 요런 애들도 충분히 좋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그러면 50만 원은 뭐 비트코인, 50만 원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담아보시는 거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젤렌스키 만나는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10조 원 추가 지원, 사거리 130km 미사일도.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10조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임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10조 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뭘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자, 10조 원을 준다는 거는 전쟁을 좀 더 유지하고 좀 더 버텨라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지금 당장 10조 원 줄 테니까 전쟁 끝내 라는 의미일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한테 10조 원을 줬다는 거는 야 조금만 더 버텨봐. 10조 원이면 한 2달 정도 버틸 수 있겠지? 더 버텨봐.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유지시키기 위한 돈이겠죠. 어떻게 보면 10조 원이 이게 무슨 지원금이냐면은 전쟁 지원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냐 말씀드려볼게요. 민주당이 바이든 정부 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서 나중에 러시아와 이제 종전이 되면은 재건 사업에 미친 듯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좀 비즈니스 사업을 좀 꿈꾸는 이러한 야망을 갖고 계속해서 정책을 펼쳐왔었죠. 근데 볼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안 해줘서 대선 전에 러시아한테 우크라이나가 패배를 했어. 종전이 돼버렸어. 전쟁이 끝나버렸어. 미국이 중재하에 러우 전쟁이 끝난 거와 그냥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어서 항복, 전쟁 포기와 결이 다르죠.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승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실패 항복했어. 그러면 민주당 정부 어떻게 될까? 바이든 정부. 야, 수년 동안 그렇게 돈 쏟아 부었는데 전쟁 실패했네, 졌네. 그 책임 누구한테 가요? 해리스한테 가겠죠. 지금 바이든은 뭔 뜻이냐면은 야 10조 원 줄 테니까 대선 전까지 버텨. 너네 전쟁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 돈 줄게 버텨. 그 뜻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대선 전까지는 10조 원이면 충분하겠지? 나중에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때 뭐 전쟁이 어떻게 끝내든 뭐든 간에 이제 언론으로 싹 또 팔겠죠. 장식을. 결과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도 잃고 막 뭣도 막 다 잃고 실패로 끝났어도 우리 때문에 중재를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언론을 싹 뒤엎겠죠. 이해되셨죠? 왜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10조 원 추가로 지원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전쟁이 터지면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전쟁이 지속되고 추가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지 정권 유지하려면 전쟁 펼칠 수밖에 없어. 사망자 계속 나와. 그러니까 지 정권 유지, 미국도 지 정권 유지. 그래서 러우 전쟁 계속 하게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된다? 경제 위에 뭐가 있다? 경제 위에 정치가 있다. 정치를 몰라서는 경제, 우리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 분석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보시면 유입, 3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3억 6천만 달러.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성을 금리 인하로 설정을 했고 미국의 경제도 좋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수익 볼 수 있겠다. 위험성 자산에 조금 더 베팅하자. 제가 9월달인가요? 기관들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위험성 자산의 비중을 분배를 조금 더 늘릴 거다. 많이 할 거다. 기억나시죠? 그 순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의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성 자산을 5% 배당했어. 근데 야, 연준이 금리 인하했잖아. 조금 더 올리자. 7%, 10%, 연말 내년 초 가서는 15%까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더리움은 잠잠합니다. 변화 없다는 거.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9월 27일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수 PCE 지표 발표됩니다. 요거 안 봤으니까 한번 예상해볼까요? 저는 크게 변동 없을 걸로 봅니다. 좋게 나왔을 걸로 봐요. 자, 2.7%. 이전보다 살짝 높게 나왔네. 근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전보다 살짝 높게 나왔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시장 볼까? 뭐 변동 없죠?
지금 시장에서 크게 물가 상승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짝 높게 나와도 크게 의미 없어. 시장이 예상한 대로 그냥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7일 날 20화 시계로 당선됐죠. 자민당 총재선거. 금리 인상 무리하게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다. 그래서 안심했다. 괜찮다. 그리고 10월 4일 가장 중요합니다. 비너고용지수 10만 건 근처로 가는지 보셔야 되고 실업률 4.3 넘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 10월 4일 클라이맥스 이거 하이라이트입니다. 10월 초. 요거 잘 나오면 10월 달은 저는 롱뷰로 봅니다. 지금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변수만 터지지 않는 이상 10월 달은 저는 좋게 봅니다. 10월 달 코인 시장 기대하셔도 좋다는 거.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 CPI 발표되고요. 요것도 걱정 없다. 생산자 물가지 PPI 11일 날, 13일 날 중국 PPI, 그리고 17일 유로존 금리 결정, 소매 판매 요거 중요하겠죠. 요것도 좋게 봅니다. 3분기, 4분기 전 소매 좋다고 봐요. 11월 날 미국 대선 있고 연준 금리 결정. 자, 그러면 10월 달에 한 가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한 가지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화 시계로가 금리 인상 지지하는 인물? 이제 뭐 파로 따졌을 때는 아베 정권에서 조금 이제 반대의 입장을 표출하던 이제 그런 정치인인데 그렇다 해서 금리 인상에 지지한다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공조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노고용지수 마사지 가능하지. 이민자들 다 포함이 되잖아, 비노고용지수. 이거는 충분히 미국 정부가 마사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그럼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0월 달에 조정 가능성. 자, 지금 그 보잉이라고 기계 그리고 뭐 항공 요쪽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노조. 그분들이 지금 지난 12일인가? 얼마 안 됐죠? 한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은 다른 업종까지 또 옮겨갈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항만 노동자 이분들도 지금 파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항구에서 파업이 나와 거의 한 8만 5천 명, 9만 명 가까이 파업이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파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우리 팬데믹 때 어떻게 됐죠? 항만이 멈춰지면서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들을 못 실었어. 트럭커들이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들을 실어서 날라주고 해야 되는데 트럭커들한테 전달을 못해. 그러면 공급망 품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파업이 만약에 블랙스완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야, 너네도 파업했어? 우리도 할게. 미국 대선 전 우리도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우리도 할게. 저기도 할게. 다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급망 품목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예요? 10월 4일 미국 비노고용지수 실업률 지표죠. 실업자 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고용지표가 깨질 수 있겠죠. 실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고용지표 무너질 수 있고요. 걱정 안 하고 있는 물가지표까지 우려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블랙스완으로 벌어진다? 파업이 막 커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확률이라도 있으니까. 변수도. 만약에 이거 터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웃게 될 겁니다. 그 뜻은 10월달 증시 빠질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요거 터지면. 그럴 때 요게 터지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요거는 변수라서 모른다는 거.